며느리라는 공짜 간병인 하나 들인 셈이지.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며느리는 5년째 뇌졸중으로 오른쪽이 마비돼 알아누운 시아버지 박동필의 약을 받아들고 오는 참이었습니다. 저 애도 크면 제 엄마처럼 남 뒤치다거리나 하겠지. 며느리 은하는 곧바로 딸의 귀를 막았습니다. 같은 시각 그 말을 방 안의 시아버지도 듣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이 뭘 알아듣겠니라며 무시당하던 노인이었어요. 그 성한 왼손이 이불 밑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 준비해둔 번호 하나가 눌렸어요. 최 변호사, 이제 시작합시다. 그날 밤 노인의 시선이 처음으로 침대 밑 낡은 가죽 가방을 향했어요. 이 집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공짜 간병인이라 부른 그 손이 5년 동안 노인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독먹는 병자라 손가락질하던 그 노인이 그 가방 안에 자기들을 무너뜨릴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것을요. 과연 며느리와 남편을 하대하던 이 집안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언제나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돈 안 드는 간병인 하나 들인 셈이지.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은하의 손끝이 손잡이 위에서 멈췄어요. 옆에 선 7살 소은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조잘거리던 아이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옳게도 우리 집 덕에 사는 거지. 애 딸렸지. 경력 끊겼지. 어디 가서 누가 써줘. 시누이 박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오빠가 데리고 살아주니까 저러고 붙어 있는 거잖아. 은하는 그 말까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익숙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 장말순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 인간도 참 즐겨.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며느리 하나를 끝까지 갈아먹네. 은하의 손끝이 현관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시아버지 박동필의 약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은하가 직접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후 30분, 저녁 식전, 기침 심할 때 확인. 그 집 안에서 그 메모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은하뿐이었죠. 그때 말순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저 애도 크면 제 엄마처럼 남 뒤치다거리나 하겠지. 보고 배운 게 부엌이랑 병수발뿐인데. 그 순간 은하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들고 있던 약봉투를 팔꿈치 안쪽에 끼우고 두 손으로 소은의 귀를 감쌌어요. 자기 욕은 삼켜도 딸아이 귀에 그 말이 닿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습니다. 소은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은하는 입모양으로만 말했어요. 괜찮아. 하지만 늦었습니다. 소은이 엄마 손목을 살짝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남 뒤치다거리 해야 돼? 은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끼운 약봉투만 작게 바스락거렸어요. 은하는 잠깐 눈을 내리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어요. 방금까지 은하와 소은을 두고 웃던 얼굴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금세 펴졌습니다. 장말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왔어? 저 인간 약 시간 늦었잖아. 은하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은은 엄마 뒤에 바짝 붙어 들어왔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박미정이 사온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깎아놓은 배와 포도 접시가 가지런했지만 은하 몫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눈은 과일 접시가 아니라
그 옆에 놓인 물건에 멈췄어요. 흰 서류 봉투, 빨간 인주, 그리고 박동필의 낡은 도장. 은하의 팔꿈치 안쪽에서 약봉투가 다시 바스락거렸습니다. 박재호는 내려놓은 리모컨 쪽으로 손을 뻗다가 멈추고 말했어요. 아버지 좀 모시고 나와. 은하가 물었습니다. 왜요? 박미정이 과일 포크로 배 조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장말순이 서류 봉투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어요. 저 인간 정신 더 흐려지기 전에 진명에 정리해야지. 이 집 하나라도 재호 앞으로 돌려놔야 우리도 살 거 아니야. 은하는 말없이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처분 위임장. 은하의 시선이 그 글자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아버님이 이 내용을 아세요? 재호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려고 하잖아. 직접 읽고 이해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해요. 박미정이 짧게 웃었습니다. 옳게, 아빠가 지금 뭘 제대로 읽어. 말도 느린데. 장말순도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어요. 내가 약 몇 번 먹였다고 보호자 행세까지 하니? 공짜로 밥 먹고 살면 시키는 일이나 해. 은하는 팔꿈치에 끼워두었던 약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약부터 드셔야 해요. 식후 시간이 지났어요.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이면 된다니까. 그는 은하를 지나쳐 박동필의 방으로 들어갔고 은하도 곧장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동필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는 이불 아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왼손만 이불 끝을 느리게 쥐었다 놓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오간 말을 다 들은 얼굴이었습니다. 은하가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약 먼저 드실게요. 그 순간 재호가 식탁 위 약봉투를 집어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약은 나중에 먹이면 돼. 봉투가 그의 손 안에서 구겨졌어요. 은하의 눈이 그 손에 멈췄고 박동필의 눈동자도 구겨진 약봉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재호는 서류를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아버지, 여기 손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장말순이 인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박미정은 문가에 기대 팔짱을 꼈어요. 아빠, 오빠 말 들어요. 이러다 병원비 때문에 집까지 날아가면 어떡해. 박동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재호가 박동필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손만 대시면 돼요. 그 손이 인주 쪽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은하가 재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은 것도 아니었지만 재호의 손은 그대로 멈췄어요. 방 안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재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은하는 박동필의 손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동의하신 게 아니에요. 장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내 아들 앞길 막는 거니? 아버님 손도장을 억지로 찍게 하는 건 안 됩니다. 박미정이 헛웃음을 쳤어요. 옳게, 진짜 웃긴다. 간병 좀 했다고 이 집 변호사라도 된 줄 알아? 그때 장말순이 재호 손에 있던 약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거 몇 줄 적어놓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그녀는 약봉투를 이불 위로 던졌습니다. 툭! 약봉투가 박동필의 무릎 앞에 떨어졌어요. 봉투 끝이 접히며 은하가 적어둔 메모가 반쯤 들떴습니다. 소은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이불 위 약봉투에 꽂혀 있었어요. 할머니, 소은이 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을 왜 던져?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이불 위 약봉투를 집어들고
접힌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폈어요. 구겨진 종이가 다시 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은하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박동필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손이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동필의 시선은 처음으로 침대 밑 낡은 가죽 가방을 향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 집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이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하의 이름, 소은의 이름, 그리고 장말순과 박재호가 끝내 손에 넣지 못할 돈의 행방까지요. 박동필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을 잃었습니다. 혼자 숟가락을 드는 일도 침대에서 몸을 돌리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말을 하려면 숨을 여러 번 나눠 쉬어야 했고 한 문장을 끝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박동필 앞에서 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어. 장말순이 자주 하던 말이었죠. 하지만 은하는 알았습니다. 박동필은 못 걷는 것이지 못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은하는 박동필의 베개를 살짝 높이고 약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흰 알약 하나, 노란 알약 반 조각, 기침이 심한 날에만 먹는 작은 약까지 순서대로 살폈어요. 은하는 약봉투 위에 붙은 메모를 다시 눌러 붙였습니다. 낮에 구겨진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박동필의 시선이 가만히 은하의 손을 따라왔어요. 은하야.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박동필은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너는 왜? 말이 끊겼습니다. 은하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그랬고 이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환자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은하에게는 간병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박동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또 말이 끊겼습니다. 은하는 물수건을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아프신 분이잖아요. 박동필의 눈가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장말순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어요. 저 인간 약값으로 나간 돈이면 벌써 차를 바꿨어. 박미정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도 참, 그래도 올케가 있잖아. 공짜로 부릴 사람. 재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내가 밖에서 돈 버니까 집에서 그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 보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회사에서는 아버지 병원비를 책임지는 효자처럼 말하고 다녔고 복지지원 신청서에도 그렇게 적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장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 들어와서 제일 쓸모 있었던 게 그거 하나야. 돈 안 주고 저 인간 옆에 붙여놓은 거. 박동필은 눈을 감았습니다. 왼손이 이불을 꽉 쥐었어요.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 위에 손수건을 덮어주었습니다. 잠시 뒤 박동필의 시선이 침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달아 색이 바랜 작은 가방이었죠. 은하는 그 시선을 잠깐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가방은 닫힌 채였습니다. 다만 그 가방 안에는 이 집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하의 이름, 소은의 이름, 그리고 장말순과 박재호가 끝내 손에 넣지 못할 마지막 결정까지요. 그날 밤 소은이 잠든 뒤에도 은하는 바로 눕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방문을 반쯤 닫은 뒤 안방 서랍 앞에 앉았어요. 오래 열지 않은 서랍은 손잡이를 당길 때마다 뻑뻑하게 걸렸습니다. 맨 아래에는 손수건에 쌓인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그 손수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한서대학병원 재활병동 책임간호사 이은하.
사원증 속 은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 목깃은 반듯했고 목에 건 사원증 뒤로 재활치료실 기구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곳에서 은하는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삼킴 상태를 보고 식단을 바꾸고 욕창이 생기기 전에 자세를 돌리고 말이 느려진 환자의 작은 변화에서 응급신호를 먼저 잡아내던 사람이었죠. 보호자들이 은하의 이름을 기억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님 근무하는 날이면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을 들은 날 은하는 병동복도 끝에서 잠깐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회복이 자기 하루의 보람이 되던 시절이었죠. 소은을 낳고 잠시 일을 쉬던 해에 박동필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재호가 말했습니다. 당분간만 아버지 좀 봐줘. 당신이 병원에서 일했으니까 더 잘 알잖아. 당분간. 그 말은 참 가벼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고맙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고맙다는 말보다 부탁이 많아졌고 반년이 지나자 부탁은 지시가 됐어요. 1년이 지나자 은하가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기침 소리가 나면 은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는 날에도 은하가 먼저 알아봤고 물을 삼키다 사례가 들리는 날에는 식단을 다시 바꿨습니다. 박동필의 등에는 5년 동안 깊은 욕창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매일 시간을 맞춰 몸을 돌리고 베개 높이를 바꾸고 피부색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집에서 그 일을 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재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 챙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장말순이 대꾸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사람이 그거라도 해야지. 애까지 데리고 들어와 밥 먹고 사는데. 박미정도 웃으며 말을 얹었습니다. 올케는 그래도 복받은 거야. 밖에 나가면 누가 그 나이에 애 딸리고 경력 끊긴 여자를 써줘. 은하는 사원증을 다시 손수건에 쌌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소은이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엄마. 은하는 급히 서랍을 닫고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소은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공짜 아니야. 은하의 손이 아이 이불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든 아이의 작은 입술은 다시 닫혔고 방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은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약봉투 하나하나가 박동필을 5년 동안 이만큼 버티게 한 은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그 손을 아무렇지 않게 밀어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이라는 것도 모른 채요. 다음 날 아침 거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전날 끝내 찍지 못한 손도장 때문이었어요. 박재호는 출근도 미룬 채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어제 그 흰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장말순이 은하 앞으로 국그릇을 툭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병원 안 가도 돼. 재호가 처리할 일 있으니까. 은하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재활치료 예약이 오늘이에요. 하루 미뤄. 그깟 거 하루 빠진다고 죽나. 은하는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루 미루면 굳어요. 지난달에 사흘 미뤘을 때 오른쪽 다리가 다시 뻣뻣해졌던 거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말순의 숟가락이 상위에서 멈췄어요. 너 자꾸 아는 척할래? 박미정이 토스트를 씹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그거 인터넷 좀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야. 무슨 대단한 지식이라고. 은하는 대답하지 않고 박동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박동필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힘겹게 상체를 세워둔 채였죠. 은하가 등 뒤에 베개를 받쳤습니다. 아버님,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박동필의 눈이 방문 쪽을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손도장 하나면 끝나는 일을 뭘 그렇게 질질 끌어. 박동필의 왼손이 이불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재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로 말순이, 그 뒤로 미정이 따라 들어왔어요. 재호가 침대 옆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어제 그거요. 오늘 마저 하시죠. 박동필이 입을 열었습니다. 숨을 골랐어요. 안 한다.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병원비로 이 집까지 넘어가면 아버지는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말순이 팔짱을 꼈습니다. 저 인간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저러지. 재호야, 그냥 손잡고 찍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미정도 거들었어요. 맞아. 어차피 아빠 이름으로 남겨봤자 관리할 사람도 없잖아. 재호가 박동필의 왼손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인주 쪽으로 향하는 순간 박동필이 왼손을 뒤로 뺐어요. 느린 몸에서 나온 것 치고는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인주 뚜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안 한다고 했다. 박동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재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갑자기 말순이 은하를 노려봤습니다. 너지? 내가 또 옆에서 바람 넣었지? 은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직접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공짜로 밥 얻어먹는 주제에 어디서 집안일에 참견이야. 말순의 손이 침대 옆 협탁을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흔들리며 물이 조금 쏟아졌어요. 그때 방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싫대잖아요. 소은이었습니다. 아이는 문틀을 잡고 서 있었어요. 싫다고 했는데 왜 자꾸 시켜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인상을 썼습니다. 애는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은하가 소은에게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아버님, 약 드시고 병원 가셔야 해요. 재호가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넘어가. 근데 은하, 너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해. 세 사람이 방을 나갔습니다. 박동필은 베개에 몸을 기댄 채 한동안 천장만 봤어요. 은하가 물컵을 새로 채워왔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게요. 박동필이 은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어요. 은하야. 네. 저 가방. 박동필의 시선이 침대 밑 낡은 가죽 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은하가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가방이요? 꺼내드릴까요? 박동필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숨을 골랐어요. 아직은 아니다. 은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은하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박동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서류에 적힌 이름이 지금 자기 약을 챙기고 있는 이 며느리와 어린 손녀라는 것을요. 주말 아침부터 장말수는 은하를 계속 불렀습니다. 오후에 친구들이 오기로 했다며 거실을 다시 닦으라 했고 과일을 씻어두라 했고 찻잔도 꺼내놓으라 했어요. 은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그날은 박동필의 재활치료 예약이 있는 날이었죠.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버님 재활 예약이 2시예요. 음식은 미리 해두고 다녀올게요. 장말순의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오늘 손님 오는 날인데 병원을 가겠다고? 2시 예약이라 4시 전에는 돌아와요. 상 차릴 건 다 준비해 놓고 갈게요.
그놈의 병원, 그놈의 재활. 말수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약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붙은 은하의 메모를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이 약값이랑 재활비로 나간 돈이 얼만 줄 알아? 그 돈이면 벌써 차를 바꿨어. 죽지도 않는 인간한테 돈이 줄줄 새고 있잖아. 소파에 앉아있던 박미정이 손톱을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옳게, 솔직히 아빠 저 상태에서 재활한다고 확 좋아져? 그냥 돈 쓰는 거지. 은하는 약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지는 것만 재활은 아니에요. 안 굳게 버티는 것도 치료예요. 오늘 빠지면 오른쪽 다리가 더 뻣뻣해질 수 있어요. 옳게. 미정이 짧게 웃었습니다. 내가 의사야? 방 안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미정은 손톱 파일을 내려놓고 은하를 봤어요. 말하는 것만 들으면 아주 병원장인 줄 알겠네. 관절이 어쩌고 근긴장이 어쩌고 어디서 주워들은 말 같고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말순도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공짜 간병인 주제에 아는 척은 그냥 시키는 대로 밥이나 하고 약이나 먹이면 되지. 은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거실에서 은하가 무엇을 설명해도 그들에게는 아는 척으로만 들릴 게 뻔했거든요. 그때 박동필의 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잠깐의 정적 뒤에 같은 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쿵, 쿵. 은하가 먼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순과 미정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박동필은 침대 옆 벽을 왼손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숨은 거칠었고 왼손마디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은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손 다쳐요. 박동필은 은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순과 미정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못 걷는 거지.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다. 말순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미정은 손톱 파일을 쥔 손을 뒤로 숨겼어요. 방 안에는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벽을 치던 손도, 약봉투를 흔들던 손도, 말을 보태던 입도 모두 멈췄죠. 박동필의 시선이 천천히 은하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부어오른 왼손으로 침대 밑을 가리켰어요. 낡은 가죽 가방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은하가 그쪽을 보려는 순간 말순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다 늙어서 저 성질은. 됐어. 병원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 말순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미정도 눈치를 보며 따라 나갔어요. 방에는 은하와 박동필 그리고 문 앞에 선 소음만 남았습니다. 박동필의 손은 여전히 침대 밑을 향해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손을 조심히 내려주고 붉어진 마디를 손수건으로 감쌌어요. 아버님, 병원 다녀와서 봐요. 먼저 손부터 씻기고요. 박동필은 아무 말 없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박동필의 재활병원 동행은 늘 은하의 몫이었습니다. 그날도 은하는 휠체어를 밀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물리치료실 앞 대기 의자에 박동필을 앉힌 뒤 접수처에 예약을 확인하러 갔어요. 박동필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챙기는 가방이었죠. 은하는 그 안에 여벌 수건이나 재활 장갑이 들어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박동필이 먼저 열어보인 적도 없었고 은하가 묻지도 않았어요. 접수를 마치고 돌아오자 박동필이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야. 네, 아버님. 그 사람들이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도장 얘기를 꺼내면 말이 끊겼습니다. 은하는 몸을 낮추고 기다렸어요.
박동필은 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왼손만으로 지퍼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은하는 대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꺼내려는 물건 같았거든요. 잠시 뒤 박동필의 손끝에 작은 열쇠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도 함께 나왔어요. 은하가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왼손으로 눌러 쓴 글씨가 삐뚤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재활병원 사물함 27번. 최도겸 변호사. 내가 살아있을 때 열어라. 은하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박동필은 한참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숨을 골랐어요. 말하지 마라. 은하의 손에 쥔 열쇠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박동필은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내가 다시 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은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박동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물리치료실 문이 열리고 치료사가 박동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하는 종이와 열쇠를 가방 안쪽에 다시 넣고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같은 시각 집에서는 장말순이 친구들 앞에서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인간 병수발하느라 허리가 다 나갔다니까. 밤낮으로 약 챙기고 밥 챙기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잖아. 며느리는 안 도와? 말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걔가 뭘 해? 집에서 노는 애한테 뭘 봐라. 그냥 시키면 밥이나 하는 거지. 그 말이 오가는 동안 은하는 치료실 안에서 박동필의 오른쪽 다리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관절을 천천히 펴자 박동필의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어요. 은하는 바로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숨 천천히 쉬세요. 지난번보다 각도 조금 더 나왔어요. 박동필의 손끝이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은하는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잠깐 올려두었어요. 그날 치료가 끝난 뒤 은하는 박동필의 가죽 가방을 다시 챙겼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물함 27번.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문 하나가 조용히 은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은하에게 전화가 온 건 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잠깐 상담 가능하실까요? 소은이 그림 때문에요. 은하는 박동필의 점심죽을 보온병에 담아두고 서둘러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교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가족이 웃고 있는 그림, 놀이터 그림, 강아지 그림 사이에 소은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제목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우리 엄마는 밤에도 안 자요. 그림 속 은하는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는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가 있었고 옆에는 작은 알약들이 동그라미로 여러 개 그려져 있었어요. 거실 쪽에는 소파에 앉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고모, 그리고 그림 한 구석, 문틈 뒤에 아주 작게 그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은이었어요.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은이가 요즘 엄마가 없어질까봐 무서워해요. 은하의 손이 그림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는 힘든 사람은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면 없어질까봐 무섭다고요. 은하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틈 뒤에 작게 그려진 아이. 그 아이가 매일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은하는 그제야 그림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하가 소은을 재우려고 이불을 덮어주는데 아이가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소은아, 안 졸려? 소은이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엄마. 응. 나도 크면 할머니 말처럼 남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돼? 은하는 이불을 덮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천장을 향해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는 보고 배운 게 부엌이랑 병수발밖에 없어서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은하가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소은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말하면 사람들이 나 안 무시해? 은하의 손이 아이 이불 위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이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무시당하고 누가 무시하는지를요. 은하는 자기를 향한 말은 5년을 삼켜왔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아이의 입에서 아이가 닮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순간 더는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소은의 머리맡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은하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안방 서랍을 열어 손수건에 쌓인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것을 올려두고 은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심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이 집에 더 있으면 소은은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배우게 될 거라는 확인이요. 주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말수는 이번에도 집에 사람을 불렀어요. 이번엔 친구가 아니라 먼 친척들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사람을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죠. 은하는 부엌에서 과일을 씻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친척들까지 부를 필요 있어요? 말순이 낮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봐야 저 인간도 딴소리 못하지. 어른들 앞에서 손만 찍으면 끝이야. 아버지가 또 싫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은하를 내보내야지. 그 계집애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은하의 손이 물속에서 멈췄습니다. 싱크대 아래에 놓아둔 휴대폰 화면에는 녹음 버튼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한 번 더 이어졌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약은 좀 늦게 먹여. 재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약을요? 약 먹이면 또 정신 말짱해져서 싫다 할 거 아니야. 손도장 찍고 나서 먹이면 돼. 부엌에는 물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은하는 손에 묻은 물기를 행주에 닦았습니다. 혈압약을 늦게 먹였을 때 박동필의 눈이 어떻게 흐려지는지, 말이 얼마나 늦어지는지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의 노인에게 손도장을 찍히는 게 무슨 뜻인지도요. 그날 밤 은하는 여느 때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녁약은 제 시간에 먹였습니다. 기침 상태를 확인했고 베개 높이도 다시 맞췄어요. 그러고도 은하는 바로 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동필은 은하의 얼굴을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박동필의 눈이 은하에게 머물렀습니다. 내일 손도장 찍기 싫으신 거 맞죠? 박동필의 왼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싫다. 숨이 길게 새어나왔어요. 내 뜻 아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는 낮에 병원에서 받아 가방 안쪽에 넣어둔 작은 열쇠와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동필의 시선이 그 열쇠에 오래 머물렀어요. 재활병원 사물함 27번. 최도겸 변호사. 내가 살아있을 때 열어라. 은하는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사물함 안에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님을 지킬 수 있는 게 있나요? 박동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숨을 골랐어요. 말하지 마라. 은하의 손 안에서 열쇠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박동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은이,
숨이 길게 이어졌어요. 데리고 나가라. 은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은하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동필도 소은도 은하 자신도 이 집안에서는 더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은하는 박동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박동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이 깊어졌습니다. 은하는 큰 짐을 싸지 않았어요. 소은의 옷 몇 벌, 통장, 박동필의 약 기록 노트, 병원비 영수증 파일, 사원증, 그리고 사물함 열쇠,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은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활병원 연계 간병센터 번호를 눌렀어요. 새벽 접수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동필 어르신 오전 간병 서비스 신청하려고요. 내일 아침 8시에 방문 가능할까요? 잠시 뒤 은하는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불러주었습니다. 아침 식후 30분 약 확인, 혈압 확인, 기침 상태 확인, 식사 삼킴 상태 확인, 이상 있으면 바로 재활병원 상담실 연락. 비용은 은하가 먼저 결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하는 냉장고 문에 약 시간표를 붙였습니다. 아침 식후 30분, 점심 전 혈압 확인, 기침 심하면 바로 응급실, 그리고 약봉투와 시간표 사진을 휴대폰에 남겼습니다. 누군가 또 몰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소은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은하는 아이의 외투 단추를 잠가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조용한 데 가서 자자. 현관문은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운 말수는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어요. 은하는 숨을 낮추고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새벽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사물함 27번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도망치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동필을 지키고 소은을 지키고 은하 자신까지 지키기 위해 들고 나온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이 오기 전부터 거실을 훑고 과일 접시를 내놓고 서류 봉투를 장롱 위에서 꺼내 식탁 아래쪽에 밀어두었어요. 재호는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미정도 아침부터 와 있었어요. 올케는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말순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몰라. 새벽에 집 볼일 보러 나갔나 봐. 애 데리고. 소은이까지 데리고요? 나도. 없으면 오히려 낫지. 아침에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자꾸 저 인간 편들어서 일만 꼬였잖아. 오늘은 조용하니 얼마나 편해. 말수는 박동필의 방 쪽을 흘끗 봤습니다. 저 양반 세수만 시켜서 앉혀놔. 친척들 오면 인사하는 김에 바로 끝내자. 말수는 부엌에서 데워둔 죽을 몇 숟갈 대충 떠먹이고 약봉투는 그대로 식탁 위에 밀어두었습니다. 박동필의 아침 약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약봉투를 찾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에 붙은 시간표도 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거실에 금세 사람 목소리가 찼습니다. 말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바꿨어요. 방금까지 남편을 저 양반이라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목소리에 물기를 담았습니다. 내가 우리 영감 병수발한 지도 벌써 5년이에요. 밤에 몇 번씩 깨서 약 챙기고 자세 돌려주고 늙은 몸으로 사람 하나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친척 하나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이 많으시네. 며느리는 안 도와요? 말순이 한숨을 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며느리요? 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도 집 볼일 보러 나갔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네요. 그때 초인종이 거실을 끊었습니다. 딩동. 말순이 인상을 폈습니다. 어머, 벌써 다 오셨나? 재호가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 선 사람은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점퍼 차림에 간병 가방을 든 중년 여자였어요. 박동필 어르신 오전 간병 서비스 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거쳤어요. 무슨 간병인이에요? 누가 불렀는데? 여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은아 보호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오전 8시 약 확인과 혈압 확인 요청받고 왔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말순에게 옮겨갔어요. 방금 전까지 며느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던 그 입이 잠깐 멈췄습니다. 간병인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냉장고 문의 시간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식탁 위 약봉투를 봤습니다. 아침 약 아직 그대로네요. 식후 30분이 벌써 지났는데 말순이 급히 말했어요. 이제 막 먹이려던 참이었어요. 간병인은 대꾸 없이 박동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혈압을 재고 기침 상태를 확인했어요. 기침이 거칠어요. 오늘은 무리해서 뭘 시키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으세요. 미정이 문가에서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약은 어떻게 먹여요? 간병인이 미정을 돌아봤어요. 보호자분 아니세요? 미정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자기가 은하에게 던졌던 말이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의사야? 그 말을 했던 입으로 지금은 약을 어떻게 먹이냐고 묻고 있었으니까요. 친척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며느리가 다 했던 거 아니야?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재호는 식탁 아래로 밀어 넣어둔 서류 봉투를 더 깊숙이 밀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은 이미 그 봉투와 박동필의 방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은하는 소은의 손을 잡고 재활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 안에서 작게 눌렸습니다. 사물함 27번. 이제 그 문을 열 시간이었어요. 재활병원 3층 물리치료실 옆 복도 끝에 사물함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은하는 소은의 손을 잡고 그 앞에 섰어요. 27번은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은하는 몸을 숙였어요. 열쇠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손목을 돌리자 오래된 자물쇠가 뻑뻑하게 돌아갔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수건도 재활 장갑도 없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요. 겉면에는 왼손으로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은하에게. 은하는 한참 그 글씨를 봤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왼손으로 한 획씩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이름 석자를 쓰는데도 며칠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맨 위에 접힌 편지 한 장이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줄이 자꾸 아래로 흘러내리고 획이 떨린 글씨였어요. 은하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은하야, 나는 5년 동안 이 집에서 짐이었다. 밥값 못하는 늙은이, 돈 먹는 병자. 그 말들 다 들었다. 못 걷는 거지, 못 듣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너는 한 번도 나를 그렇게 안 봤다. 약을 먹일 때도, 몸을 돌릴 때도 너는 나를 병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어. 이름을 불러줬고, 눈을 맞춰줬고, 내 느린 말을 끝까지 기다려줬다. 나는 그게 뭔지 오래 잊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대접받는 게 어떤 건지. 고맙다.
5년 동안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은하야, 너는 내가 가진 게 집 한 채뿐인 줄 알았지. 아니다. 이 봉투 안에 내가 봐야 할 것들이 있다. 은하의 손이 편지 끝에서 멈췄어요. 편지에는 얼마를 준다는 말도 누구에게 간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맙다는 말과 봉투 안을 마저 보라는 말뿐이었어요. 은하는 편지를 두 손으로 접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은 뒤에야 은하는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편지 아래에 서류가 세 묶음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옛 공장 부지 보상금 확정 서류 28억 4천만 원. 은하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동필이 젊을 때 운영하다 망했다던 그 공장. 가족들이 오래전에 사라진 셈 치던 그 땅이 아직 박동필 개인 명의로 남아 있었어요. 산업단지 확장구역에 들어가면서 보상금이 확정된 겁니다. 두 번째, 상가 한 칸의 월세 수익권 이전 계약서. 세 번째, 정기예금 확인서 6억 8천만 원. 박동필이 공장을 정리한 뒤 끝까지 손대지 않고 묶어둔 돈이었어요. 말순과 재호가 병원비로 다 썼다고 믿던 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 공증 진술서가 있었어요. 상가 월세 수익권 일부는 며느리 이은하에게, 정기예금 일부는 박동필 본인의 전문 재활센터 비용과 이은하와 손녀가 지낼 새 거처를 마련하는데, 공장 부지 보상금 일부는 손녀 박소은의 교육 신탁으로, 본가 처분 권한은 박재호가 아니라 법률 대리인에게. 은하는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21번 골랐습니다. 먼저 온 것은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돈은 그 뒤였습니다. 순서가 그랬어요. 박동필은 은하가 이 돈을 보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읽기를 바랐던 거예요. 은하가 종이 아래 적힌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같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최도겸 변호사였습니다. 이은하 보호자님,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어르신이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은하는 편지를 든 채 잠깐 말이 없었어요. 지금 그 댁에 계세요. 아침에 오신 간병 선생님이 곁에 계시고 친척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어르신이 그 앞에서 직접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도겸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보호자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하십니다. 집으로 잠깐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하는 무릎 위의 서류와 손에 쥔 편지를 번갈아 봤어요. 갈게요. 은하는 편지만 따로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류 봉투는 가방 안쪽 깊이 넣고 소은의 손을 잡았어요. 소은아,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자. 현관이 열리고 은하가 소은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최도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말순이 은하를 보자마자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이제 와? 애까지 데리고 새벽에 나가더니 어머님. 은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아버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왔어요. 말순의 입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동필이 은하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은하가 그 곁으로 가 휠체어 손잡이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박동필이 입을 열었어요. 잘 나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숨을 몇 번이나 골랐어요. 이제 거실의 모두가 그 입을 봤습니다. 시작해. 두 글자였어요. 그 두 글자를 위해 박동필은 오래 숨을 모았습니다. 최도겸이 한 걸음 나섰어요. 박동필 어르신의 뜻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한가운데였어요.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부터 짚겠습니다. 최도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은하 보호자님이 남겨둔 녹취와 약 시간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이 댁에서는 오늘 아침 어르신의 약을 일부러 늦게 드리기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약을 제때 드시면 혈압과 컨디션이 안정돼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실 테니 그 전에 손도장을 받으려 한 거죠. 오늘 친척분들을 부른 것도 그 서명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친척 몇이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자리에 불려온 건지 그제야 안 얼굴이었어요. 이은하 보호자님은 그걸 미리 아셨습니다. 최도겸이 은하를 봤어요. 그래서 어젯밤 나가기 전에 간병 서비스를 예약하고 약 시간표를 붙이고 병원 연계까지 해두셨습니다. 오늘 아침 어르신 약이 더 늦어지기 전에 확인되고 혈압과 상태가 바로 기록된 건 그 덕분입니다. 약을 늦춰 어르신을 흐리게 만들려던 계획이 그 자리에서 막힌 거예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호가 급히 나섰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담당 간병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최도겸이 재호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어르신 기록이 병원 수준으로 정리돼 있어서 그대로만 따라하면 됐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담당 병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이은하 보호자님은 한서대학병원 재활병동 책임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며칠 전 자기가 던졌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의사야? 병원장인 줄 알겠네. 그 말을 했던 자리에 지금 책임간호사라는 네 글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이 5년간 큰 악화 없이 버티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공짜 간병인이라 부르신 분이 이 집에서 가장 전문적인 손이었어요. 친척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며느리가 다 한 거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도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박동필 어르신의 재산은 이 집 한 채가 전부가 아닙니다. 재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첫째, 어르신 개인 명의의 옛 공장 부지 보상금 28억 4천만 원. 장말순의 손에서 물컵이 흔들렸어요. 둘째, 상가 1층 점포의 월세 수익권. 셋째, 정기예금 6억 8천만 원.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재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돈은 제가 관리해야죠.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때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만 자식이야? 나도 자식인데 왜 오빠가 다 가져? 재호가 미정을 돌아봤어요. 너는 빠져. 은하 몰아세우자고 부추긴 게 누군데.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공짜 간병인이라고 먼저 말한 건 엄마잖아. 말순이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하랬어. 너희 둘이 알아서 몰아붙인 거잖아. 친척들이 다 보는 앞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편이 되어 은하를 짓밟던 세 사람이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나눠 가질 게 있을 때만 유지되던 편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박동필이 그 광경을 조용히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셋이 그렇게 한통 속이더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야 서로가 보이나? 세 사람이 동시에 멈췄어요. 박동필의 눈이 재호에게 향했습니다. 너는 내가 돈 없을 때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여줬다. 재호가 얼어붙었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그걸 다 숨기고 박동필이 고개를 저었어요. 숨긴 게 아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걸 센 게 아니라 나간 돈만 셌다. 그리고 박동필이 최도겸을 향해 마지막 말을 이었어요. 하나 더 있다. 최도겸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동필 어르신은 배우자 장말순 씨와의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문 재활센터로 거처를 옮기실 예정입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혼? 이 나이에 무슨 박동필이 말순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오래 눈을 맞췄어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 말순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은하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껏 재산 이야기에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던 은하였습니다. 은하는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했어요.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거실의 시선이 은하에게 모였어요. 은하는 제호를 받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처음으로 또렷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늘 없었어요. 밥을 차려도 약을 챙겨도 밤을 새워도 아무도 제 자리를 묻지 않았죠. 제호가 뭐라 입을 열려 했지만 은하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소은이에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한 박자 쉬고 은하가 말을 맺었어요. 당신하고도 정리할게요. 소은이한테는 엄마가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박동필이 그 모습을 봤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가 무시당한 건 경력이 아니었어요. 박동필이 빼앗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5년 동안 이 집에서 잃어버린 것은 자기가 사람이라는 사실 그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세 사람의 자리는 그 뒤로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박재호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밖에서 효자 소리를 듣던 그가 아버지 병원비를 부담한 적도 없으면서 회사에 지원 신청서를 냈다는 게 감사해서 드러났거든요. 실제 결제자는 5년 내내 이은하였습니다. 복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까지 얹히면서 그는 승진 대상에서 빠졌고 부서를 옮겨야 했어요.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라는 이름표는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꼬리표가 됐습니다. 박미정은 친척들 사이에서 갈 곳을 잃었어요. 그녀가 대화방에 은하를 재산 노리는 며느리라고 몰아가며 올린 글들이 그날 거실에 있던 친척들 손으로 하나하나 다시 읽혔거든요. 정작 재산을 노린 게 누구였는지 모두가 알아버린 뒤였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목소리가 크던 미정은 그 해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았어요. 장말수는 자기가 평생 큰 소리치던 그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본가는 법률 대리인의 관리로 넘어갔어요.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말수는 그 집에 머물 수는 있었지만 집을 처분하거나 제호 명의로 돌릴 권한은 없었습니다. 저 인간한테 남은 건 이 집 하나뿐이라던 그 집에서 정작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사람은 말순 자신이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내가 남편 병수 바란다던 5년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알려진 뒤로 말순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말을 아꼈거든요. 남편을 돈으로만 세던 사람은 이제 아무도 곁에 두지 못한 채 그 큰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박동필이 5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에 이번엔 말순이 앉아 있었어요. 박동필은 은하가 알아본 전문 재활센터로 옮겼습니다. 깨끗한 방, 시간마다 오는 치료사, 삼킴 상태에 맞춘 식단. 은하가 5년 동안 혼자 감당하던 일을 이제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은하와 소은도 박동필이 마련해준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볕이 잘 드는 집이었어요. 아침이면 부엌 창으로 해가 길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저녁 소은이 태블릿으로 할아버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박동필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약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약봉투는 더 이상 구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파일 안에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때 말순이 돈 먹는 물건이라며 집어 던지던 그 봉투가 이제는 노인의 하루를 지키는 물건으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은이 화면에 대고 손을 흔들었어요. 박동필이 느리게 웃었습니다. 소은아, 숨을 골랐어요. 할아버지 오늘 세 걸음 걸었다. 진짜? 세 걸음이나? 응. 박동필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은하가 화면 안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아버님,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봬요. 박동필이 은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단어씩 말했어요. 은하야. 네, 아버님. 나는 긴 숨이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은하가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근데 박동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알았다. 숨을 골랐어요. 나도 사람이었다는 걸. 그 말에 은하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통화가 끝난 뒤 소은이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전에 소은이 그린 그림의 제목은 이랬어요. 우리 엄마는 밤에도 안 자요. 그 그림 속 은하는 방문 앞에 서 있었고 옆에는 알약들이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었죠. 새 그림 속 은하는 방문 앞이 아니었습니다. 부엌도 병실도 아니었어요. 볕이 드는 식탁 앞에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이 크레파스로 제목을 적었어요. 우리 엄마는 이제 웃어요. 누군가는 그 약봉투를 돈 새는 구멍으로 봤습니다. 누군가는 병든 사람을 짐으로 봤어요. 하지만 은하는 그 약봉투 안에서 사람을 봤고 박동필은 그 손길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을 세던 이들은 가진 것과 함께 무너졌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이는 끝내 제자리를 찾았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은하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었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